고백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저는 실사화된 영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 일본에서 2001년에 발행된 한 권짜리 짧은 단편 만화가 원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서도 번역이 되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지도 않을까 싶고요. 여담이지만 추가로 말을 보태보자면 원작의 스토리는 도박 묵시로 카이지로 유명한 후쿠모토 노부유키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분 그리고 그림은 침묵의 함대와 지팡구로 이름이 알려지신 가와구치 카이지 작가님이 맡으셨는데, 이 고백이라는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두 명의 배우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스릴러고요. 영화화되면서 캐스팅도 재밌는 게 원작에 없는 요소로 배역 중 하나가 한국인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우부터 먼저 소개를 드렸으면 하는데, 저에게는 살짝 생소했지만 아사히라는 캐릭터는 이쿠타 토마라는 배우가 맡으셨고요. 또 한 명 이 작품의 축 중 하나인 이시쿠라라는 캐릭터는 영화에선 지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배우는 똥파리의 감독이기도 한 양익준 배우님이 맡으셔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의 등장인물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아까 언급한 두 사람이 눈 내리는 산에서 조난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중 지용이라는 남성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들이 왜 이곳에 있는 건지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대학 시절에 산악부 부장이었던 아사히이고, 가운데가 유학생이었던 시절의 지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도 어느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녀는 사유리라는 이름의 산악 부원이었지만 과거 이 산을 오르던 중 조난이 되어서 실종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사히와 지용은 매년 그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겨울이 되면 같이 산을 오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두 사람 역시도 조난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아사히가 황급히 응급처치를 하기는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날씨마저 갈수록 추워지자 지용은 이제 얼마 뒤면 이곳에서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생을 마감한다는 생각으로 곁에 머물러 주고 있던 아사히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거 지용이 사유리를 이 산에서 목 졸라 죽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산행 중에 발생한 실종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을 들은 아사히는 순간 몸이 굳어 당황하기는 했지만 16년 동안이나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지용이 하는 말을 죽기 전 털어놓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에 담아두게 됩니다. 사유를 좋아했다고. 자, 그리고 이렇게 눈보라 속에서 지용이 얼어 죽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남겨진 아사히는 어떻게든 산을 내려오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문제는 이 뒤부터 발생을 하고요. 잠시 바람이 그쳤나 싶을 때 주변을 둘러보던 아사히는 자신들이 머물던 비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혹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아사히는 급히 지용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그곳으로 몸을 옮겨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건데,
대피소의 구조는 계단과 사다리로 오르내릴 수 있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사다리 밑으로 연결된 창고에는 충분한 땔감과 간단한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사히는 이제 구조대에 신고만 한다면 다시 산을 내려갈 수 있다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헌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신이 지용을 부축해오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용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사히가 이제 신고를 해서 구조대를 부르자라고 말을 하니 웬일인지 지용은 무언가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망설이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구조대에 조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용이 구조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아사히는 한 사람뿐이라고 한 게 무슨 말인 거냐라고 묻게 되고요. 지용은 아무렇지 않게 부상자가 있냐 묻기에 그렇게 답한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자신의 상황을 전화를 통해 설명을 한 거다, 이런 건데, 아사히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피소에 오고 난 후부터 지용의 태도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도 전화를 쓸 수 없겠냐고 말을 하니 지용은 방금까지 통화를 한 휴대폰을 숨기며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었다고 대꾸를 합니다. 헌데 그런 상황에서 아사히는 그게 진짜냐며 추궁하는 것도 그렇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침묵만이 흐르게 되는데, 연달아서 아사히는 대피소에 비품으로 있던 칼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혹시나 지용이 조난당했을 때 자신에게 했던 고백을 후회하며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아님 지용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넌지시 사유리는 산에서 조난당한 거라며 이미 과거의 일이니 아까 들었던 건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을 지용에게 건네게 되는데, 이때 지용은 그런 말을 하는 아사히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고요. 이윽고 아니, 난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俺はお前に告白した。 이 일이 있은 후 아사히는 쉽사리 잠에 들지를 못하게 되는데, 피곤한 몸을 잠시 뉘기는 했지만 깜빡 잠들었다 생각한 순간 다시금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요. 눈을 떠보니 곁에 있던 지용은 한쪽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알아듣지 못할 한국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응급처치로 묶어둔 끈마저 풀어내더니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건 네가 너무 끈을 세게 조였기 때문이라며 아사히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본 아사히는 지용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오늘 밤 둘만 있는 이곳을 무사히 넘길 수는 있을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사히는 불안한 요소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고산병의 증상으로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점점 시야가 좁아져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용은 다리 부상을 입어 걷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고, 아사히 역시도 시야가 좁아져 주변을 살피는 게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아사히는 점점 시력이 떨어져 가는 걸 느낄수록 불안한 마음도 커지기 시작하고요. 혹시나 자신의 상황을 지용이 눈치챌까 싶어 태연한 척 해보지만 그렇다고 쉽게 잠을 청할 수도 없는 불안한 상황만이 이어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침묵을 깨고 지용이 말을 걸어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말을 하더니 아사히 너는 내가 사유리를 죽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냐며 물어오게 되고요. 혹시 내가 널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냐며 품에서 칼을 꺼내 내가 너에게 죄를 고백했듯 너도 나에게 비밀을 털어놔 보라고 윽박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사히는 지용의 모습에 놀라서 몸을 비틀거리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용은 아사히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요. 가지고 있던 폴대를 눈앞까지 들이밀어도 아사히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가지고 있던 칼을 고쳐 잡더니 내 고백을 듣고도 날 살려둔 네가 잘못한 거라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는 아사히와 지용의 무한 술래잡기가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이 대피소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한쪽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요. 반대쪽엔 사다리가 있어서 창고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다리에 부상을 입은 지용이 폴대에 의지해서 아사히에게 다가오면 아사히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맞춰 2층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사히는 지용을 피해 1층으로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데 이렇게 두 사람의 술래잡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지용은 다시 한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요. 사유리는 너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내가 뻔히 사유리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 왜 그때 등산 파트너로 짝을 지어준 거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용이 사유리를 죽인 건 따지고 보면 아사히 너 때문인 거다 이런 말인 건데 사유리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아사히는 왜 그게 내 잘못이냐고 따져 묻게 되고요. 이때 지용은 말을 하는 게 사유리는 그때 네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며 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일부러 사유리를 피하려고 자신과 짝을 지어준 거지 않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내가 사유리에게 한 짓은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냐는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지용이 사유리를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아사히가 죽이도록 유도했다는 말인 거고요. 이 말을 들은 아사히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술래잡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싶을 때인데 여전히 시간은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1층에서 소리에 집중하던 아사히는 어느 순간 지용의 발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건지 사다리를 이용하는 건지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데 갑자기 지용이 난간을 뛰어서 1층으로 떨어져 내려오게 되고요. 놀란 아사히는 창고로 들어가 2층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지용이 내려오기 전에 2층으로 넘어가는 문을 무언가로 막아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히는 꼼짝없이 창고에 갇히게 되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지용은 도끼를 가져와 문을 내려치기 시작하고요. 이제 모두 끝난 건가 싶은 순간 창밖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더니 구조대가 대피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창고 문을 열고 아사히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맞아주는 건 구조대 복장을 한 지용이었고요. 다시금 놀란 아사히는 2층으로 도망쳐 보지만 결국 한참 동안이나 벌어졌던 두 사람의 술래잡기는 결국 지용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졸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사히는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되는데
사실 지용이 사유리를 목조로 던 현장에는 아사히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고요. 지용이 돌아간 후 사유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아사히는 자신의 손으로 사유리를 죽인 후 시신 또한 유기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사유리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거고, 지용 역시도 이때 상황을 의아하게 여기게 되었던 건데, 여기서 의아해하는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한 명 있는 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당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눈치가 빠르시다면 왜 시계가 9시지 하셨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뜬금없이 구조대 복장은 어디서 구하고 도끼는 어디서 나온 거야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럼 설명드릴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건 아사히의 꿈이었기 때문이고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지용은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창밖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내가 악몽을 꾼 거구나 하며 안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곁에 다가온 지용이 나는 구조대가 오면 자수를 하겠어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아사히 역시도 사유리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녀를 힘들게 했었지 라는 말을 무심코 하고 맙니다. 헌데 이건 아사히에게는 실수였고요. 그 말을 들은 지용은 지금까지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듯 사유리가 임신을 했었다고 하며 놀라하더니 우물쭈물하는 아사히에게 너 또 뭘 숨기는 거지?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후 영화는 순간 당황한 표정의 아사히를 보여주고요. 다음 장면에선 대피소에 들린 구조대원들이 지용을 죽이는 아사히를 발견하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죽었던 사유리의 망령이 아사히에게 덮쳐 자신의 복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